깨지면서 배운다고 하지만 이런 수모까지야.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사건이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1963년 봄 박경리 원작의 영화 김약국의 딸들에 출연할 때였다. 조연이었지만 아낌없이 주련다로 나를 키워준 극동흥업이 제작하고 주연은 엄앵란 최지희 등 미국 유학파 출신의 김석강이 나와 나이도 비슷해 친구처럼 붙어 다녔다. 촬영 둘째 날이었다. 통영에는 여관이 하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은 다음 여관 골방에 배를 깔고 이야기에 열중했다. 당시 미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영화가 유창한 김석강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는 쪽이었다. 아무리 들어도 미국 이야기는 신기하기만 했다. 다른 스태프와 배우들은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외출도 나갔다. 나는 집안 내력상 술이 체질에 맞지 않았다. 김석강도 술을 못했다. 더구나 우린 신인이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부담스럽던 터였다. 당시 여관의 심부름꾼을 조바라고 불렀다. 그 여관은 일본식이어서 현관문을 열면 미닫이 문이 나오고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는 구조였다. 감독이 가장 큰 방을, 배우들이 나머지 방을, 신인 배우인 나와 김석강은 끄트머리 골방을 썼다. 조바 아이가 유 감독과 변 기사가 우리를 부른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촬영 기사라고 했지 촬영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선배가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었다. 곧 이어 미닫이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방 안쪽으로 넘어졌다. 문 앞에 있던 변 기사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선배 배우 박노식이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은 채 서 있었다. 그가 발로 차는 바람에 문이 넘어졌던 것이다. 잔뜩 취한 박노식이 나를 향해 고함을 쳤다. 이 새끼, 노승희 박노식의 동생보다 못생긴 게 감독하고 촬영기사에게 술 사면 잘 찍어줄 줄 알아. 그는 아낌없이 주련다로 인기를 얻은 내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았다. 졸지에 우리가 술을 산 셈이 됐다. 나는 그 상황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때 불이 번쩍했다. 박노식이 내 오른쪽 얼굴에 힘껏 발길질을 한 것이었다.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내 경우가 그랬다. 1963년 봄 김약국의 딸들 통영 촬영장에서 선배 박노식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했다. 오른쪽 얼굴을 맞았다. 술에 취한 행동이라지만 정말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박노식은 내 오른쪽 가슴과 어깨도 짓밟았다. 변인집 촬영기사가 소리 지르며 박노식을 제지했다. 그는 박노식보다 한참 선배였다. 노식아, 너는 후배만 보이고 선배는 안 보여? 박노식은 변 기사를 뿌리쳤다. 유현목 감독도 이놈아, 선배는 안 보여라며 한마디 거들었다. 유 감독은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 손가락으로 콧잔등의 안경만 치켜 올리던 양반이었다. 동료 김석강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참다 못한 변 기사는 박노식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자기 코에서 피가 나는 걸 확인한 박노식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아이고, 촬영기사가 배우 팬다. 활극도 이런 활극이 없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박노식을 끌고 갔다. 나는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지만 속에선 별별 생각을 다 했다. 아무 잘못 없이 얻어맞으면서까지 배우를 해야 하나? 영화 때려치고 한판부터? 유 감독과 변 기사는 술상을 다시 차리라고 시켰다. 오른쪽 볼과 눈이 부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런데도 내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두 분은 신성일이란 청년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다. 영화계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라며 위로를 했지만 성난 마음에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눈치 빠른 변 기사가 미스터 신 들어가 쉬라며 다독였다. 방에 가보니 김석강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이 영화 이후 충무로를 떠난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촬영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배우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엄앵란도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사단을 일으킨 박노식은 뒤늦게 나타났다. 술이 덜 깬 것처럼 보였다. 그가 민망한지 촬영합시다라고 외쳤다. 아침이 되니 내 오른쪽 얼굴은 더욱 부어올랐다. 화난 유 감독은 노식아, 내가 재신성일 때려서 촬영 못할 정도야 라며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노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만약 그가 성이라 미안하다. 내가 술김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면 사나이로서 그냥 털고 넘어갈 수 있었다. 내 얼굴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신필름에 있을 때는 이런 선배를 만난 적이 없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촬영은 왼쪽 뺨으로 때우고 지나갔다. 박노식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박노식은 고등학교 때 권투선수였다고 한다. 내가 권투선수 역을 2번이나 맡은 것도 한편으론 박노식을 겨냥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일단 화를 꾹 눌렀다. 그 사건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됐다.
후배 윤정희의 말에 따르면 박노식은 남자 후배들에게는 엄격한 군기 반장이었지만 여자 후배들에게는 매우 자상했다고 한다. 주사가 심한 편이라 선배인 장동희에게도 대들다가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후배인 신성일도 폭행한 적이 있다. 상상 플러스의 박준규와 함께 출연한 주연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셔서 경찰서 유치장에 자주 들어가셨는데 촬영 있을 때마다 후배들이 가서 모셔오고 끝나면 다시 유치장으로 모시고 갔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노식의 술버릇은 좋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배 장동희도 그렇고 신성일도 박노식의 술버릇에 혀를 내둘렀다. 다음 날이 되면 박노식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를 시전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된 시대였다면 박노식은 편하게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가 남긴 많은 불세출의 작품은 아직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용팔이라 불리는 김용남도 자신의 자서전에 박노식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박노식은 매우 사나이답고 호쾌하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나 술 마시지 않은 맨 정신일 때에만 그러했다. 박노식은 풍전 나이트클럽에 혼자 와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돌아가곤 했지만 느닷없이 웨이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서비스가 개판이라면서 시비를 걸곤 했다. 그러나 이날은 박노식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 용팔이는 놀랐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한국의 최고 배우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박노식은 술에 취해 풍전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박노식은 영화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었다. 체격도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김기수처럼 크고 탄탄했을 뿐만 아니라 성미도 불같아서 영화감독은 물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사관에게 주먹을 날리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박노식에게 용팔이가 막아서자 박노식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용팔이는 박노식의 주먹을 피하고 바로 박노식의 목을 졸랐다. 싸움은 금방 끝났다. 그대로 박노식은 기절하고 말았다. 박노식의 자서전 뻥까울이 백작에 실려있는 일화이다. 유현목 감독의 카인의 후예로 대구 로케이션 촬영을 나가던 중에 일이었다고 한다. 그날 촬영을 마친 배우 김진규, 장동희, 박노식 세 사람은 기분을 내어 금호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흥이 도도히 오르자 박노식이 입을 열었다. 두 형님들, 날 싸가지 없는 놈이라 욕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눈을 빛내며 두 선배를 매섭게 바라보던 박노식은 말을 이었다. 이번 대종상은 나가 꼭 타야 쓰겄는디 형님들이 양보하시오. 그리고 형님들이 암만 몸부림쳐도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역할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나의 연기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예 단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취중의 실수로 내뱉은 말이라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진규는 후배의 주정이라 여겨 웃으며 받아넘겼다. 그러나 장동희는 그러지 못했다. 신경을 건드리는 박노식의 말에 정색한 그는 그래,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 쏘아붙였다. 취기가 한껏 오른 박노식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타라면 누가 못할까봐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놈의 새끼 보셨습니까? 말대꾸에 뇌관이 폭발한 장동희는 탁자 위에 술병을 들어 박노식의 머리를 후려갈겼고 결국 싸움에 불이 붙었다. 한국 액션 영화 1세대를 대표하는 두 배우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맞붙은 사건으로 1968년 4월 22일 오전 1시쯤의 일이었다. 실제 인생에서도 마초이즘을 관철하며 살아온 사나이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다. 카인의 후예에서 백발의 머슴도섭, 영감을 연기한 박노식은 본인의 말 그대로 대종상 나무조연상을 차지하고야 만다. 배우 주연은 박노식의 아들 박준규와 출연한 방송에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셔서 경찰서 유치장에 자주 들어가셨는데 촬영 있을 때마다 후배들이 가서 모셔오고 끝나면 다시 유치장으로 모시고 갔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늘 혈기방자했던 박노식은 실생활에서도 주먹다짐으로 종종 무리를 빚었다. 김약국의 딸들 때는 만취해서 숙소에서 신성이를 구타했고 심야에 촬영을 마치고 해장국집으로 가던 중 경찰 검문소의 바리게이트를 치프로 들이받는가 하면 청와대 수의를 폭행하거나 검찰청 현판을 떼다가 유리창을 모조리 깨부수는 등의 무리를 빚어 서대문 형무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을 영화에 반영해
인간 사표를 써라나 집행유예를 직접 감독하는 등 유쾌하면서도 괴짜스러운 일면도 갖고 있었다. 마도로스 박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박노식은 1960년대 후반에 소위 다찌마리 영화나 대륙물 만주 웨스턴이 주종을 이루던 한국 액션 영화의 전성기를 풍미했던 배우 중 한 사람이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연기에 눈을 떠 대전의 악극단에서 활동하던 그는 연극 나그네 서름의 주연을 하던 중 우연히 피아꼬를 연출한 이강천 감독의 눈길을 끌었고 전쟁 영화 격퇴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다. 훗날 각인되는 싸움꾼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박노식의 초창기 경력에는 눈물이나 느티나무 있는 언덕과 같은 멜로 드라마가 많았다. 다수의 멜로에 출연하며 주연급 배우로서의 입지와 명성을 얻었지만 박노식은 불만이었다. 천성적으로 싸움꾼이었던 그로서는 피가 끓듯 넘치는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 액션 영화가 절실했던 것이다. 박노식에게 액션 배우로 변신할 기회를 준 건 한국 액션 영화의 대부 정창화 감독이었다. 단역이었지만 햇빛 쏟아지는 벌판에서 주인공 황해를 배신하는 부하 역을 사정을 해서 얻어낸 것이다. 이 기회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박노식은 하얀 양복에 하얀 장갑으로 차려입고 촬영장에 들어가 황해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온 몸을 더럽혀가며 처절히 연기했다. 2분 정도 분량이 될 예정이었던 이 장면은 10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액션 배우 박노식의 신고식이 되었다. 신상옥의 벙어리 삼룡에서 성격파 악력의 면모를 한껏 과시한 박노식은 신경균의 마도로스 박과 임원식의 배신자 상하이 박에 이르러 본격적인 액션 배우의 길로 접어든다. 김두한의 일대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극화한 김효천의 팔도, 사나이에서 박노식은 전라도에서 서울로 막 상경한 건달 용팔이 역으로 열연한다. 바지 저고리 한복 차림의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촌스럽지만 인정 넘치는 주먹 용팔이는 하얀 수염, 방범대원 용팔이 등으로 1970년대 극장가를 휩쓸었고 돌아온 용팔이까지 이어져 박노식 배우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용팔이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돌아온 팔도 사나이에선 조연이었던 용팔이가 아예 주인공으로 승격될 정도였다. 돌아온 팔도 사나이에 이어 임권택 감독의 원한의 거리에 눈이 내린다에 출연한 박노식은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종국엔 과거에 발목 잡혀 주먹 세계로 돌아오는 장르적 인물의 전형성을 창조해낸다. 박노식의 반대 극점에 섰던 이가 장동희였다. 팔도 사나이에서 장동희가 연기하는 호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차림으로 등장해 종로거리에 패권을 두고 도전한 용팔이를 한 방에 쓰러뜨린다. 임자를 제대로 만났음을 뼈저리게 느낀 용팔이는 형님으로 모시겠다며 넙죽 큰 절을 한다. 그런 용팔이를 호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좋은 동생이 생겼구나는 말과 함께 식구로 받아들인다. 원한의 거리에 눈이 내린다에서도 장동희가 맡은 조폭 우두머리 장대규는 박노식이 연기한 전쟁과 강민을 거두어 키운 아버지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범하고 속 깊은 큰 형님. 선 굵은 배우 장동희의 캐릭터 성격이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1962년 김지미와의 간통 혐의로 옥고를 치른 최무룡이 출감하자마자 먼저 찾은 곳이 장동희의 집이었다는 일화는 장동희의 인물됨됨이를 능히 짐작케 한다. 인천 태생으로 중국 극단 73조에 들어가 연기 생활을 한 장동희는 광복 후 귀국해 1957년 아리랑을 리메이크한 김소동의 동명 영화로 데뷔했다. 나홍규가 맡았던 영진 역을 꽤 찰 만큼 그의 연기력은 널리 인정받았고 임권택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에서 일본 헌병대장, 김기영의 누아르 아스팔트에서 형사에게 복수하고자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두른 악역으로 카리스마를 과시했다. 배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건 이만희 감독과의 만나면서부터였다. 스릴러 다이얼 112를 돌려라를 계기로 합을 맞춘 장동희는 전쟁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과묵한 분대장 역을 맡아 스타의 반열에 오른다. 영화에서 분대장은 얼핏 무뚝뚝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실은 병사들의 고통과 애환을 잘 헤아리고 속정이 깊은 만큼 내면적인 고뇌 또한 깊은 인물로 그려진다. 허장강이나 황해 등과 더불어 악력의 인상이 강했던 장동희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획득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죽인 자의 딸을 거두어 키우는 암살자의 킬러나 이두용의 경찰관에서 부하를 소중히 대하는 파출소장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 뒤 장동희는 한국전쟁 영화의 단골 배우가 되어 창공에 산다.
대전장에도 얼굴을 내비치게 된다. 박노식이 외면으로 감정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화라산과 같은 배우였다면 장동희는 반대로 뜨거움을 내면으로 집어삼키는 휴화산과 같은 배우였다. 이만희의 검은 머리나 암살자 등에서 잘 드러나듯 장동희의 연기에는 과장된 표정과 자기적인 동작을 배제한 채 작고 미세한 흔들림만으로 공기를 장악하는 우아한 미니멀리즘이 있었다. 그러나 무수한 아류작을 쏟아낸 협객물의 한 철이 지나가면서 장동희는 차츰 영화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한국 영화 산업은 불황으로 빠져들었고 트렌드 역시 호스티스 영화와 청춘 영화로 재편되고 있었다. 의리의 사나이들, 큰 형님들의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